지난 시간에 제가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여진족 세운 나라를 진나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금나라인데 제가 실수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진애가 진나라로. 그 뒤로 바로 잡으시기도 했어요. 예? 저도 그거 했는데 그 뒤로 금나라로 바로 다시 했나요? 하셨어요. 예. 기억이 안 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금나라를 또 중국 발음으로 진입니다. 또 찐. 제 이름이 찐똥이거든요. 찐똥이. 중국말로. 예.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힌두교, 불교 얘기할 때 힌두교가 사실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초기 힌두교를 이제 브라만교랑 초기 힌두교를 같이 묶느냐, 그리고 나중에 힌두교가 이제 점점 지금의 인도의 힌두교로 이렇게 발전된 과정이 이제 AD 6세기에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힌두교에서 불교 영향을 받았다. 그게 제가 이제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초기 힌두교, 고대 힌두교나 브라만교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힌두교를 그냥 현대 힌두교로 현대가 아니라 AD 6세기부터 한 지금의 인도 힌두교로 이렇게 오해할 그런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힌두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BC 1500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브라만교에 있는 것들을 다 차용을 했거든요. 힌두교가. 그래서 불교도 부파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이제 그 간격이 뭐 600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힌두교도 그 브라만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같이 이제 갖고 온 다음에 세속의 그 지역 종교들이 있죠. 그걸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의 힌두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브라만교 초기 힌두교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못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오늘 이제 현대 건축인데요. 오늘 현대 건축하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건축의 재료가 발전이 되죠. 건축의 재료. 그 르네상스 이전에 고딕이 나왔잖아요. 고딕이 나온 이유는 바로 건축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높이 세워질 수가 있었죠. 기둥을 많이 제거하고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를 받고. 마찬가지로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의 발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 빔. 그래서 요즘에 고층 빌딩들, 초고층은 말고요. 초고층은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고층 빌딩은 대부분의 강철 빔과 유리로 짓죠. 그렇죠. 강철 빔과 유리로 짓는데 그 19세기 중반부터 철근 콘크리트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축이 이제 현대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르꼬르비지에라는 인물이 여기 있는데요. 르꼬르비지에가 원래는 뭐 화가 지망생도 하고 뭐 손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건축가를 하려면요 손재주가 많아야 되고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을 딱 바라보고 이거를 어떻게 꾸며야 된다는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적인 감각이 필수로 있습니다. 그 르꼬르비지의 이제 작품들 화가도 하고 뭐 조각도 했다가 가구도 만들었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건축가들은 다 그래요. 미켈란젤로부터 해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이제 건축까지 나간 사람이잖아요. 조각으로 시작해서. 르꼬르비제는 원래 이제 188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건축가로 활약하다가 특히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나오고 2차 대전 후에는 다시 도시를 재정비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르꼬르비지가 생각했던 게 바로 뉴욕 같은 그런 빌딩,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꼬르비지에가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유럽은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초고층 빌딩이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초고층 빌딩, 첫 초고층 빌딩이 크라이슬러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크라이슬러 빌딩. 그게 1930년에 준공이 돼요. 그리고 31년도에는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준공이 됩니다. 이미 거의 400m 가까운 빌딩을 1930년에 졌어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꼬르비제가 그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를 파리에다가 원한 거죠. 파리나 전 유럽에다가. 특히 이제 르꼬르비제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근현대 건축의 모습입니다. 이게 비아사보아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 전까지의 건축은 누구를 위한 건축이었냐? 누구를 위한 건축이었을까요? 왕, 예. 그리고 신, 두 개를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르꼬르비제 때부터는 개인을 위한 건축, 그리고 공공건축, 이런 것들, 그리고 실용, 인간을 위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 필로티 구조. 우리나라한테는 익숙하죠. 빌라가 다 이제 필로티로 돼 있고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은 다 기둥으로 해놓고 위에 이제 올라가니까요. 필로티 구조로 해놓고 이거 붕 떠났어요. 예전에 없던 구조. 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을 같이 한 철근 콘크리트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콘크리트만 하다 보면 이게 인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인장력.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다 콘크리트 이렇게 한 번씩은 해봤거든요. 거푸 좀 넣고 저도 막 막릴 노가다 이런 거 알바할 때 막 그때는 작은 규모니까 큰 규모는 이제 레미콘차가 붙잖아요. 그 거푸집에다가 우리 막 삽으로 떠서 이렇게 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하니까 이 콘크리트의 장점과 철근의 장점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돼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거의 다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슬라브 치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공간이 옛날엔 떠 있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기둥을 박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벽만 튼튼하게 해주면 계속 위로 쌀 수 있는 게 아파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구조처럼 이 슬라브를 위에 평면으로 확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옥상 정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근대 건축의 5요소, 여기는 큰 창문을 해놨죠. 옛날 같으면은 이게 창문이 철근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둥을 세운다 어떻게 한다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철근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뚫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건축의 5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르꼬르비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건데 그게 하나의 원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건축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초창기 건축가들 60년대 활약한 김수근이나 김중업이나 이희태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받았냐? 일본에서 받았죠. 그래서 건축 용어들이 다 일본 용어고요. 또한 건축이란 단어가 일본어입니다. 건설, 건축, 기계, 화학, 철학, 법률 이게 다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를 그 일본이 만든 한자어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률 뭐 할 때 뭐 갑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을은 뭐 이게 다 일본에서 한 거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수학 용어, 기호 이런 게 다 일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건축도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필로티라는 단어예요. 가타가나로 필로티 구조가 필이 있고 이거는 자유로운 평면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가 받쳐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아파트처럼 그전에는 못했는데 이게 하나씩 해서 막 20층 30층 40층씩 올라간다는 게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철근 콘크리트 말미암아 이게
지유나 헤이맨 해가지고 이거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연속창이 이렇게 그냥 창을 뻥 뚫게 해놓는 게 바로 현대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인드 글래스를 이렇게 했듯이 여기도 이쪽 기둥이 철근 콘크리트도 다 받쳐주니까 이거를 다 뚫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파사드, 정면. 그러니까 정면을 철근 콘크리트가 받쳐주니까 창으로도 뚫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자유롭게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상 정원. 옥상에다가 정원을 뭐 건물에 많이 있죠. 그게 옛날에는 없었던 구조인데 옥상 정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5개의 구조가 다 이 건물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고 그 르꼬르비제는 그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서 9개인가 아마 그 유네스코 건물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비아사고 내부가 이렇습니다. 비아사고 내부가 이렇고 이건 계단이 아니라 이거는 경사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르꼬르비제의 직접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김중업이라는 건축가거든요. 김중업 유명하신 분이죠. 김중업 그 건축가도 이런 경사로를 참 많이 만들어놨어요. 특히 이제 서산부인과라고 옛날에 있는데 그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서도 경사로를 계속해서 만들어놨어요. 저도 옛날에 건축된 병원을 보니까 경사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게 다 르꼬르비제의 영향, 김중업의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해놓은 겁니다. 이런 통창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뻥 뚫린 창. 그러니까 뻥 뚫려놨다는 거죠. 이게 옥상입니다. 여기 식물들이 있죠. 옥상 정원. 여기도 이거는 이제 비아라로체라고 여기서 경사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다 뻥 뚫려놨죠. 다 이런 공간을 슬라브로 하고 슬라브로 한 다음에 뭐 그 격벽을 이렇게 세우던가 아니면 치우던가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예전에 성당 건물들 보면은 막 기둥이 있고 두껍게 해놨잖아요. 아무리 고딕이라고 하더라도 그 워낙 무겁기 때문에 왜냐하면 철근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생각해서 격벽을 놓고 플라잉 버트리스도 하고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천장을 이렇게 다 잘라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루이스 칸이. 이거는 이제 UN 그 본부죠. 그 여기가 이제 루즈벨트 섬에서 찍은 건데 이거 설계도 르꼬르비제가 이제 있고요. 그때 UN 그 설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르꼬르비제 그 명작 중에 하나가 롱샹 정당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록하셨다가 뭐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현준 건축가가 유명하잖아요. 네, 유현준 그분들이 여기를 다 다니면서 이거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롱샹 성당이 역시 이제 건축은요 가장 중요한 게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옛날 때부터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딱 볼 때 빛을 어떻게 실내로 조명을 하고 그리고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건축에서.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특히 보면은 이런 작은 창들이 있죠. 저도 이제 TV 프로그램에 집 만들기, EBS 집 이런 거 있거든요. 건축. 그런 걸 보면요. 한 10년 전부터는 어떤 유행이냐면 직접적인 큰 창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창을 계단이나 뭐 복층구조 계단이나 그리고 천장이나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다가 간접 조명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다 르꼬르비제의 영향입니다. 르꼬르비제가 처음에 이걸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대표작 라토레르 그 수도원인데 리옹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세 개 뭐가 있죠, 이게. 예. 여기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안에 이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으로 이제 페인트가 칠해진 그 빛의 그 투과 양과 그 시간에 따라서 요쪽이 좀 환상적으로 좀 변하는. 그리고 아래는 또 역시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로 들어가면 이게 3층 인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게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르꼬르비제입니다. 그 르꼬르비제를 만나고 싶어서 간 사람이 바로 안도 다다오인데 그땐 이미 죽었고, 그리고 김중업 씨는 르꼬르비제 그 사무실에 3년 동안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싱다가르라고 거기 갔을 때는 그 어셈블리, 그걸 뭐라고 하나 우리나라 말로 그 의회, 주의회 건물을 질 때 김중업 씨가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런 식의 노출 콘크리트인데 굉장히 그 거친 그런 노출 콘크리트를 얘기를 해요. 안도 다다오는 굉장히 좀 깔끔한 노출 콘크리트죠. 근데 제가 봐도 깔끔한 것보다는 이게 더 멋있어요. 이게 아주 역작입니다. 건축가들이 가장 칭찬하는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그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 책으로 보시면 더 좋고요. 사실은 책에 이런 필로티 구조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명들을 간접으로 이렇게 쏘고, 여기도 뭐 옥상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위에다가 자풀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예배당인데 이쪽으로 이제 빛이 투과되게 해놓고 자연광, 여기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특히 이런 그 빛을 이렇게 색깔로 투여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죠. 빛을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렇게 바꿔서 그 크기와 조명의 양들 그걸 바꿔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르꼬르비제죠. 건축가들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 있으려면은 뭘 많이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그 건축 응모를 하잖아요. 뭐 어떤 건물을 짓는데, 흔히 우리 9.11 테러 났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다가 뭐를 져야 되는데 그걸 응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9.11 테러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산 자가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어떻게 그 기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철학이 일단 있어야 되고, 철학만 있으면 안 되죠. 그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아이디어를 공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돈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돈을 구해야 돼요. 안다다다오가 돈을 잘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인테리어 업자가 가장 싫어하는 건축자. 왜냐면 그 마감을 안 하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발라놓고 끝내니까요. 그 돈이 필요합니다. 가우디가 후원을 잘 받아서 가우디가 지금에 있는 거일 줄 몰라요. 돈을 못 받으면요 이걸 건축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김중업 씨는 돈을 잘 못 받아가지고 자기 돈도 하고 나중에 다 파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쫓겨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해요. 망명은 못하고 프랑스로 쫓겨났는데 르꼬르비제가 망명 그 비자를 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돼요. 르꼬르비제 아니었으면 그냥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좀 바른말 하다가 쫓겨납니다. 1971년도에. 부인하고만 쫓겨나고 자식들은 여기 못 만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김중업의 스승이 르꼬르비제고 모든 건축가들의 사실 롤 모델이죠. 르꼬르비제가. 아까 그 세 개 뚫려놓은 거 그게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친 면들 이것들이 나중에 루이스 칸에게도 영향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화려하게 바로크 얼마나 화려하게 막 장식을 해놔요. 근데 현대 건축은 일단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 대신 철근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칠게 함을 빗으로 이제 그 건축을 미학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분인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런 색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 이게 또 바뀌어지죠. 이게 이제 그 라투레르 수도원이고요. 이거는 르꼬르비지의 집입니다. 통나무 집. 예, 여기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니스에 있는데 수영하고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3평짜리인가 4평짜리 오두막. 여기서 이제 부인이랑 살다가 여기서 이제 그 본인 집은 이래요. 본인의 집은 짓기 싫어서 예. 저도 내기 싫어. 이제 지겨워서 그럴 수도 예.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런 집으로도 만족한다 그거겠죠. 예. 르꼬르비제가 이런 아파트를 만든 겁니다. 르꼬르비제가 아파트의 창시자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만드는 왜냐하면 그 유럽이나 미국은 아파트 생활이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2차 대전 후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다 질 수는 없거든요. 개인 단독주택으로. 그래서 아파트를 한 겁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특히 이제 유니테다 아비타시온이라고 이게 그 참 건축가가 뽑는 세계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필로티로 돼 있죠. 이게 1950년대 건물인데 이미 필로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듈화라고 우리는 아파트가 서울이나 시골이나 아파트가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건축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인데 이 아비타시온 이 아파트를 만든 이 르꼬르비제는 그 건물을 8개 정도로 모듈화라고 하죠. 이걸 우리처럼 이제 딱 아파트 구조가 딱 있잖아요. 그걸 하나가 아니라 8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83cm의 남자, 337세대 그걸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구조가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는데 계단식과 복도식의 장점만을 골라내고 단점은 없앤 그런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구조를 이분들은 이제 천재이기 때문에 공간 구조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분들은 공간 구조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한 며칠 고민하면. 근데 교수님 그러면 그렇게 각 방식의 장점만 조합이 됐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거나 표준이 안 된 거는 돈이 많이 그러게요. 들어서 그런가? 돈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복도식 구조 같은 경우는 계단식 구조는 이제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하면 전용 면적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계단식 아파트. 복도식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한쪽에도 놓으니까 좀 전용 면적은 늘어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뭐 아파트 생활을 안 합니다 외국은. 아파트라는 게 특히 이제 외국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는 조금 이제 저소득층 계층이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맨하탄 같은 데는 초고층 아파트 막 1000억짜리 하는 그런 아파트는 짓지만 주거 생활을 아파트로는 잘 안 해. 우리나라나 이렇게 하지. 일본도 아파트 생활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지진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특별히 이제 2차 대전 후에 공급되기 위해서 그런 막 대량으로 이렇게 르꼬르비제가 좀 한 거지만 우리나라처럼 대량으로 되지는 않아요 아파트가. 제가 이제 보겠지만 이런 지금 봐도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주상복합입니다. 상가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단한 아파트라고 건축가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도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 모양의 어떤 그 증기선 그런 걸 해놨고요. 여기 옥상 정원인데 여기를 수영장으로 해놓고 여기는 유치원입니다. 네.
위를 아파트 유치원을 그 수영장을 해놨어요. 게다가 노출 콘크리트 해놨죠. 노출 콘크리트로. 이게 이제 옥상 정원을 또 현대건축의 5원소인 옥상 정원을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모듈 구조를 8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놔서 그 아파트를 만들었고요. 이런 가구 소품들도 르꼬르비제는 굉장히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을 발명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제네바에 있는 르꼬르비제가 만든 그런 아파트고요. 여기 이제 런던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여기서 살았던 아파트입니다. 한 2달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났는데 다시 여기 민박집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민박집으로 들어갔는데 민박집 사장이 이제 한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어난 건데 뭐 잠이 어떻게 하면 올까 해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온다더라 해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있다가 사장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이라면 몇 달을 맡겨도 되겠다 해가지고 감동을 먹어서 시차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요. 이게 1946년부터 이제 만든 아파트고 62년인가 준공된 아파트래요. 아파트에서 있는데 이런 아파트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있었고 이런 게 다 이제 르꼬르비제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르꼬르비제가 인도에 있는 찬디가르 요것도 이제 그 의회 건물도 이렇게 했고 이때 김중업 씨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김중업 씨가 여기 다 노출 콘크리트죠. 다 노출 콘크리트 들어있고 이것도 아파트. 이건 낭띠에 있는 아파트고요. 비슷하죠. 이것도 베를린에 있는 르꼬르비제. 그래서 르꼬르비제를 여러분 그 르꼬르비제가 탑 오브 탑입니다. 이 건축가에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유럽에는 르꼬르비제, 미국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 이제 이런 르꼬르비제는 이런 빗물 요거를 이제 미학적으로도 했지만 또 기능적으로도 이게 빗물 내려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고딕 성당에 보면은 가고일이라고 여러분 막 괴물처럼 생긴 게 이렇게 앞으로 돌출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입 벌리고 그게 입이 벌려진 게 있고 입이 안 벌려진 게 있는데 입이 벌려진 거는 그게 그 빗물 내려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가고일이라고 합니다. 가고일. 가고일인데 그게 이제 고딕 성당에 막 그런 괴물 같은 게 왜 있나 하고 보시면 그게 이런 빗물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의 사람이고 의외로 이게 정원과 자연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같지 않게. 왜냐면 이 사람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건물이 낙수장이라는 요거고 요게 뉴욕 이제 이게 에비뉴 피프스 에비뉴인데 여기가 구겐하임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이제 미국 맨하탄 하면은 이제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이랑 이게 솔로몬 구겐하임인데 굉장히 작아서 생각보다 너무 작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원형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관람하기가. 그게 이제 많이 또 차용이 되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르꼬르비제는 유럽의 대표적인 특히 낙수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건축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인답지 않게. 근데 처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잘못 계산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너무 많이 안 넣어가지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캔틸레버 구조라고 한쪽만 기둥을 받고 한쪽은 튀어나오게 한 겁니다. 캔틸레버. 그 카이스트 가면요. 카이스트 도서관에 새로 졌는데 그 건물 위에다가 그 골조 옛날 그 도서관 건물 그건 남겨놨거든요. 그
골격은 남겨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 하나 세웠죠. 자하 하디드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캔틸레버입니다. 이게 앞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기둥이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그 이쪽에는 철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이쪽까지. 근데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기술자들이 이건 안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철근을 많이 넣었답니다. 넣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문어 내려가지고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1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활동을 합니다.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일본을 가장 좋아하고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이거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제 설계를 하고 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또 복구한 거예요. 복원한 그 임페리얼 호텔 모습이고요. 우키요에죠 이게 일본 판화. 이게 인상파 화가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일본 판화. 그러니까 우키요에에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가장 큰 인상을 받았고 그 일본 찬양론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원과 일본 자연 건축 방식을 많이 자기 건축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예. 제 발음이 자꾸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막 금나라를 진나라로 했다가 진나라를 금나라로 했다가 해도 이게 1937년도에 낙수장 이게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요런 이제 미니어처 모델입니다. 이렇게 졌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는 밑으로 이제 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계단을 놨고요. 이거는 이제 그분이 만든 이제 종교적인 건물입니다. 교회고요. 이거는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대장 중에 하나가 이 당시 활동했던 미스 반데로어라고 이분이 유리 건축, 유리를 활용한 그 철강 빔 건축 그리고 간단한 아주 너무너무 심플한 그런 구조를 가진 분이에요. 반데로어, 미스 반데로어라고 독일 건축가인데 좀 젊어 보이지만 이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분보다 한 살이 적은 분이 바로 그 르꼬르비지에 요 3대장입니다. 그 근대 건축, 현대 건축의 3대장이 바로 이 세 명입니다. 미스 반데로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요것만 세워놓고 다 슬라브를 얹은 거예요. 공간을. 이게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것도 역시 유네스코 유산이고요. 통창으로 그냥 다 뚫어놓은 거죠. 이런 식을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이분의 역작은 시그램 빌딩이라고 그 맨하탄에 가면요 시그램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김중업 씨가 그 3.1 빌딩을 한 거죠. 1970년에 3.1 빌딩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구조들은 다 강철로 틀을 짜고요. 콘크리트가 중앙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 높이는 거기다 유리를 다 이렇게 한 거죠. 유리를 다 박아놓은 겁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오피스 빌딩이죠. 맨하탄의 오피스 빌딩 그리고 전 세계 오피스 빌딩 다 이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주로 이분이 시카고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는 시카고로 활동을 했고 여기도 이제 IBM 건물을 비슷하죠. 이런 오피스 빌딩을 지은 분이 바로 이분이고 뭐 주로 이런 식이에요. 이분은 그 전까지는 없는 구조들을 이제 유리를 많이 사용한 분이죠. 르꼬르비제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이분은 철강 빔으로 해서 유리 전문가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연을 이용한 그리고 일본 색을 입힌 그런 건축가고 이 세 명이 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분이 했던 또 유명한 프라스노스 하우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프랭크 게리입니다. 프랭크가 많이 나오죠. 며느리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제가 했었죠 한번. 이게 하노버에 있는
게리 타워. 이게 틀어지죠. 이게 프랭크 게리는 이게 작품실이 다 이래요. 그냥 이 구조를 이제 틀어버립니다. 그 건물을 구기는 작업을 해요. 이게 좀 해체주의라고 하는데, 해체주의.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건축가가 있고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프랭크 게리가 좀 더 대중적이죠. 피터 아이젠만이라는 사람은 그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있잖아요. 그걸 건축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든 고대 건축, 현대 건축의 오원칙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디자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틀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틀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틀어도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틀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프랭크 게리가 만든 이 병원입니다. 이게 심장센터. 클리블랜드 심장센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요즘에는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로 갈수록 그 건축가의 상상력이나 그리고 건축가의 어떤 공간 구조, 그 이해,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적으로 다 그것들이 보완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댄싱 하우스 프라하에, 그리고 이 스페인에 있는 이게 호텔이래요. 가보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빌바오에 있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이 빌바오는 이제 바스크 지방, 그 스페인 북부인데 사실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빌바오론 도시가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온 다음부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늘어났고, 이것도 역시 그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 다 프랭크 게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게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요즘에. 이건 청담동에 있는 루비똥 건물, 청담동에 있는 프랭크 게리가. 그러니까 한국에 자주 온다고 했죠, 프랭크 게리가. 며느리도 한국 사람이고 꼭 한국에 오면 꼭 종묘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종묘를 가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맨날 종묘 얘기만 하고. 예. 세계 최고의 작품이다. 뭐 우리가 볼 땐 잘 모르겠는데, 프랭크 게리의 집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죠. 뭐 이게 양철 같은 거 해놓고. 또 포인트는 줬어요, 또 프랭크 게리답게. 산타모니카의 이제 집이에요, 프랭크 게리. 아까 그 르꼬르비제도 통나무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사는 집은 거의 그냥 산다. 원래 요리사들이 집에서 요리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시애틀에다가 이런 뮤지엄을 이렇게 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 기술이 받쳐주니까, 시공이 받쳐주니까 가능하고요. 특히 안도 다다오도 자기가 했던 거를 이제 일본 시공팀은 워낙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철근 빼먹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뛰어나기 때문에 안도 다다오가 뭐 학력이 없잖아요, 아예.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책으로. 그러니까 안도 다다오는 학벌이나 학력이나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그거를 선도한 사람이죠. 시공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루이스 칸인데 뭐 그 유현준 건축가는 가장 최고의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가. 이게 소크 연구소인데요. 소크 연구소에 이쪽으로 이제 태평양이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정원 쪽이 보이고. 근데 이쪽으로 볼 때는요, 이쪽 그 안에 있는 그 창문 있죠? 건물에 있는 창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노출 콘크리트만 있고 이런 저기 바다 쪽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아니 길이 아니라 그냥 수로입니다. 수로.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물, 빛,
그리고 자연, 이게 이제 돌 뭐 이런 것들을 건축가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좀 흐르면은 더 멋있겠죠. 이게 안 보여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건 안 보입니다. 요건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에 봤을 때 요거, 반대편에서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 노출 콘크리트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건물이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했는데 반대로 돌아서 보면 아, 이게 연구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 건물이 있구나, 창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흔히들 이제 큰 아이디어죠.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 이게 원근법적인 게 나오잖아요. 이게 원근법적인. 그리고 여기 바다가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이 연구소를 볼 때마다 연구소 얼마나 좀 식상하고 갑갑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다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이 루이스 칸은 갖고 있는 거죠. 필립 엑스터 라이브러리, 필립 엑스터 스쿨이 미국 최고의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홍정욱 아시죠? 의원. 네. 그분이 여기 나왔어요. 필립 엑스터. 이 필립 엑스터를 모델로 한 게 죽은 시인의 사회. 예. 최고의 명문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귀족들만 다녀요. 한국이나 이 아시아는 귀족이 없어요. 우리는 귀족 개념이 없는데 유럽이나 남미나 뭐 이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계급이 있는 사회입니다. 계급에 순응해요, 그냥. 필립 엑스터 역시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빛과 노출 콘크리트, 나무, 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하죠. 안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건축이 좀 많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아파트 구조고 지진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다 보니까 늘 신경을 쓰고요. 아파트 구조가 아니라 단독주택, 그러니까 학고방이라고 하죠. 그런 단독주택이 많아야지. 단독주택은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 건축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빌라도 똑같고 아파트 똑같고 다 똑같아요.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루이스 칸이 한 방글라데시아 그 국회의사당인데요. 방글라데시아가 못 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과 여기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글라데시아는 세계에서 최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고 가장 못 살고. 루이스 칸이 원래 에스토니아 출신의 그 이민자예요. 그리고 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자랐는데 되게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긍휼함이 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런 건축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회 환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다 그렇죠. 배운다는 게 그냥 배워가지고는 자기의 지식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사람,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멀리 갈 수도 없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이거를 이제 하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루이스 칸이. 여기 빛이 가장 중요해요. 원래 루이스 칸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가는 빛. 이게 포르투갈스에 있는 그 킴벨 아트 뮤지엄 굉장히 유명한 건축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거를 뭐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뭐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에 빛이 들어오고요, 여기 위는 다 뚫어놨습니다. 여기 지붕이 있죠? 여기 뭐가 있죠? 뭐가 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빛이 투과되는 판이에요. 콘크리트를 잘라놓은 겁니다. 옛날 건물 같은 콘크리트를 가운데를 잘라놓으면은 이게 콘크리트가 아닐 때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철근을 받치고 있으니까 잘라놓고 여기를 빛을 투여하고 빛이 통과되는 안쪽에다 또 판을 댔습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되게, 노출 콘크리트에 반사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 이걸 이제 달 표면 효과라고, 달 표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걸 왜 뚫고 이걸 왜 만들고 이해를 못 하다가 완성이 되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루이스 칸은 이런 거에서 이제 역시 천재 건축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여기도 찢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콘크리트 요구 쪽을 찢어놓아서 여기 빛이 들어오는 거고. 이분이 이제 노만 포스터. 이분이 하이테크 건축의 최고봉입니다. 이분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6조 원이 있는 분입니다. 저랑 헤어스타일링 같은데 자산 규모가 너무 차이 나죠. 근데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했던 건축물들을 대부분 갔던 것 같아요. 가 보니까 노먼 포스터가 누군지도 모를 때 그냥 갔는데 아, 노먼 포스터였고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노먼 포스터 되게 유명한 분이고 이런 건축, 이게 86년도에 만든 HBC 홍콩 그 건물입니다. 은행 HBC 홍콩은행. HBC를 제가 좀 싫어합니다. 제가 은행 계좌 틀어갔다가 3번 거절을 당해가지고. 네. 로이드라는 어떤 뱅크 있는데 나중에 로이드 건물에 로이드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더라고요. 여기 가서 I'm a good boy, I'm not bad boy 막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가져와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로이드 뱅크를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이거는 오피스 빌딩, 오피스 사무실인데 가운데를 뚫어놨어요 그냥. 86년도에만. 서로를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오피스 건물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서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방마다 들어가고. 이거 뚫어놨습니다. 다. 이게 이 빔 철강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뚫어놨습니다. 다 이렇게. 공간 참 아깝다. 예, 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1층 공간은 비워놨어요, 사실.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게. 2층부터 시작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빛을 추가하게 만들었죠, 자연광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먼 포스터가 원래 여기를 지려고 하는데 그 홍콩 전체에서 반대를 했대요. 왜냐면 이게 홍콩 섬에 있고 이게 구룡반도가 있고 홍콩 섬에 있는데 홍콩 섬에 많은 빌딩이 있잖아요. 근데 홍콩 섬에 이제 그 뭐 산줄기가 뭐 있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건물을 하면은 그 홍콩 그 경제에 타격을 입는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근데 이제 노먼 포스터가 서양 사람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아 그러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아래 공간은 그 맥이 흐르도록 뚫어놓게. 아래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해놓고 위에부터 이렇게 한 게 노먼 포스터입니다. 웸블리 구장이고요. 런던에 가면 이제 거킨 오이지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킨 웸블리 구장 유명하죠. 런던 북부에 있는 이것도 했고 뉴욕에 있는 허스트 타워 신문사죠. 허스트 잡지사. 그리고 거킨 오이지 빌딩. 그리고 이게 독일 국회의사당입니다. 독일 국회의사당. 근데 독일 국회의사당에 가면 제가 이제 25살 때 여기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25살 때 뭘 알아요.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가. 저 위에만 지었다는 거죠? 예, 위에만. 원래는 이렇습니다. 근데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노먼 포스터가. 여기 옥상에서 바라보는 베를린도 되게 아름다워요. 강이 있고 여기에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쪽이 사실 동독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동독 지역. 동독 베를린 장벽을 허물렀죠. 허물은 그 벽돌을 버리지 않고 그 벽돌로
이런 데나 다른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채워 넣었어요. 그 베를린 장벽 건물을. 원래 이런 모습 이렇게 복원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독일 국회 회의하는 것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관람을 했습니다. 옛날엔 공짜였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거예요. 여기 또 유리판 해놨죠. 이게 노먼 포스터. 노먼 포스터의 작품 중에 하나 또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리모델링 전에도 갔고 후에도 갔는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 이거를 만든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신고전주의죠. 정확하게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고대 르네상스 신고전주의가 사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모든 건축은 사실 다시 고전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대 건축도 마찬가지로 고전주의로 다 돌아가요. 지금의 바로크 뭐 르네상스 이런 거 다 없어져도 고전주의는 항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돔, 그리스 신전, 로마식의 아치 이거는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멋있긴 한데 그 옛날의 분위기는 좀 안 나요. 왜냐면 옛날에는 카페 같은 것도 없었고 한데 여기가 다 그냥 좀 먹자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했습니다. 이건 런던 시청인데요. 이 시청 올라가는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봤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나.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 나선형 구조는 처음에 누가 했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처음에 했죠. 그 솔로몬 박물관. 그 저기 맨하탄에 있는 그걸 처음에 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저기 그 뭡니까 이거 강철 빔으로 하고 유리로 이렇게 했죠. 이 건물은 이제 사드라고 사드라는 건물인데 렌조 피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이제 나올 건데요. 노먼 포스트가 이제 애플 본사를 또 이렇게 했어요. 애플 본사. 그 멋있다. 캘리포니아 애플 본사 여기 다 공원입니다. 애플 본사를 그래서 자산 200억 달러가 되고 영국에서 이제 서 자기 경 자기를 또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가 곧 이제 90인데 늘 계속해서 이제 건물이 바뀌는 건물 디자인이 바뀌는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건축 하이테크 건축의 이제 최고봉으로 치고요. 이건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피스 앤 리컨실리에이션 평화와 화해의 공간 박물관처럼 하고 이런 회의장 이걸 해놨죠. 역시 모든 건축은 빛입니다. 빛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세인트 폴 성당이 런던에 이게 밀레니엄 브릿지입니다. 이게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출퇴근을 합니다. 여기 세인트 폴이고 건너가면은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 원래 그 저기 화력 발전소를 갤러리로 만든 거예요. 흙탕물인데 늘 흙탕물인데 이 사람은 커피색으로 아름답다고 헛소리를 하는 커피색이라고 이렇게 하죠. 밀레니엄 브리지. 뭐 이쪽 가면은 저기 뭐 워털루 브리지. 워털루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게 우리나라는 애수라는 걸로 번역이 돼서. 캔들 파티. 예. 그게 저기 로버트 테일러랑 비비안이 애수. 왜 애수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로저스라고 이제 밀레니엄 도니엄이 있습니다. 런던에. 이분도 이런 건물이에요. 하이테크 건물. 다 이렇게 뚫어놨죠. 근데 이제 아치형 르네상스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인상적이고 이런 형태는 이제 처음에 영국에서 1859년인가 하여튼 그때 박람회 때 유리로 한 그 수정궁이 그때 처음에 탄생하고 그게 프랑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프랑스가 우리도 이제 더 큰 건물을 하자 해가지고 에펠탑을 그때 한 거예요. 로이드 빌딩입니다. 이게 로이드 빌딩. 저한테 저기 은행을 해준 공원 빌딩.
뽕피두 센터라고 파리에 가면은 이게 현대 작품들 전시해 놨잖아요. 이 뽕피두 센터를 아까 리차드 로저스랑 렌조 피아노란 사람이 같이 이렇게 했고요. 우리 로이도에 가시면 이게 더 파크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옛날에 통일교가 여기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NH 농협 배정을 했는데 이게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현대백. 예, 더 현대. 예, 더 현대가 됐나요? 예. 이게 그 랜드마크가 됐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리차드 로저스가 설계한 거예요. 렌조 피아노는 배도 설계하고 이런 고층 빌딩도 설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배를 설계했어요, 이 사람. 사실 배랑 건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배, 사무실, 식당, 음식, 그러니까 배 자체가 오피스 빌딩,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사드, 이건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롯데타워랑 비슷하죠. 사드, 그리고 여기는 워키토키 빌딩이라고 있어요. 워키토키 빌딩. 여기는 아까 오이지 빌딩. 예, 거킨. 이게 템즈 강변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쫙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이제 스카이라인이랑 자연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스카이라인이 다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것도 똑같은 아파트. 그러게. 예. 그 좋은 환경을 똑같은 아파트로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 흙탕물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건물 하나로 스카이라인을 완성을 하잖아요. 여기에 딱 가운데 세인트폴 성당이 또 딱 있고 그게 어울리잖아요. 그 한국은 그 서울 같은 데는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사실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도 반포 같은 데 보면 그 주변 다 강변이 다 아파트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롯데타워를 이렇게 젖자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롯데타워가.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0m 정도까지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강철 빔하고 유리로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이 넘어간다 하면은 이게 바람의 영향, 지진의 영향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철근 탑을 세워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탑을.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철근 콘크리트 지지와 동시에 이거 같이 지지할 수 있게 이걸 다 세우는 거예요. 이 철탑을. 서로 지지할 수 있게. 여기의 기술은 이 철근 콘크리트를 위까지 쏘아 올리는 게 기술입니다. 보통 낮은 건물은 붙잖아요. 위에서. 붙는 건 쉬운데 밑에서 쏘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500m까지 여기를 쏴야 되는데 그걸 단시간에 쏴야 되고 아니 굳지 않도록 이게 중간에 굳어버리면 이게 막히거든요. 그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 롯데 건설에서 이걸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타워를 이거는 이제 800m가 넘으니까 여기까지 쏜 거예요. 700m, 600, 700까지는 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중이 받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 철강으로 강철로 옮겨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콘크리트를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월을 가운데다 두고 보통 그 가운데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게 보통의 이제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기록이 깨지죠. 이제 1km짜리 빌딩이 나오죠.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곳 잠시 가봤었는데 공항만 가봤었는데 제다 1km짜리입니다. 1000m짜리 건물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몇 층 정도? 예? 몇 층 정도? 층은 이제 층고가 좀 다르니까요. 층은 이제 뭐 한 누가 짓는 건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설계는 보통 미국이나 영국이 하고요. 짓는 거는 한국, 중국이 잘 지니까 빠르게. 그런 기술은 보통 설계가 한 그 공사비의 7-80%고요. 시공이 20-30%. 설계가 더. 근데 시공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힘들거든요. 이게 롯데타워에 이렇게 졌답니다. 여기 벽을 이렇게 세우면서 벽에다 크레인을 또 박는 거예요.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고 크레인을 박고
크레인 중간중간 있죠? 네. 이게 위에서 계속 자재를 크레인으로 올리고요. 해체할 때는 역순으로. 역순으로 이 대형 크레인은 소형 크레인이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소형 크레인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되게 위험한 작업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죠. 그 사드랑 비슷하게. 사드 건물이랑 이거랑 똑같죠. 비슷하죠. 근데 롯데타워를 보시면 이것만 딸려 있고 다 뭐가예요? 아파트. 다 아파트죠.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인트폴이 딱 이렇게 옛날 건물이 뭐 이태리나 스페인이면 옛날 건물은 아니지만 딱 있고 이런 스카이라인이 딱 있잖아요. 이게 여기 좀 그 건축이나 건축보다 좀 위의 개념인 토목이죠. 토목. 토목은 큰 공사를 다리 교량이나 이런 걸 토목이라고 하는데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게 도시계획과 같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당시에 막 일단 짓고 막 살고 일하고 그 다음에 때 되면 부시자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랬죠. 예,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하나가 자하디드 동대문 DDP 있죠? 예. 동대문 그걸 이제 설계한 분. 이거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뭐 곡선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광저우를 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이건 보지는 못했어요. 예, 광저우 오페라 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철골 구조물에다가 물을 놨죠. 물에다가 이런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미적인 것도 있지만 이 구조를 튼튼하게 받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걷힌 오이지 빌딩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게 구조물, 이 압력을 견디기 위한 또 구조물이에요. 미적인 감각도 있지만 이런 건물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하셨고 이런 저 베이징 주로 이제 큰 건물들 새로운 건물들은 요즘에는 이제 중동이나 중동 지역이나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세계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상하이, 선전, 광저우 이런 데가 가장 잘 사는 그런 동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건물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이제 기술이 되니까 이런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차 있죠? 차. 네. 차가 디자인 팀에서 디자인을 해오면은 그거를 그 시공이 아니라 그 이제 설계팀, 그 만드는 팀에서 처음에 뭘 하느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진흙 있죠? 진흙으로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게 엔진이 이 디자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시험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그 3D 이런 작업으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우리가 뭐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디자인에 그게 들어가느냐, 뭐 기계가 들어가든지 이게 이런 것들을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느냐, 그게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자하디드도 캔틀레버 구조 튀어나온 거죠. 카이스트 도서관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도서관 해놓고 보니까 이거 자하디드가 한 건데 이거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부터 다 한 건데 위에 얹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에도 이렇게 해놨고 이거 동대문 뭐 이걸 잘했다 못했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건 이제 베이징 다신공항, 베이징 신공항 이렇게 인테리어 이쪽은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자하디드도 프랭크 게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랭크 게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피터 줌터라고 이 사람은 뭐 별명이 건축가의 건축가라고 하는데 원초적인 거를 많이 이분은 하세요. 원초적인 거를 되게 유명한 브루더 클라우스 예배당인데 이게 쾰른 근교에 있습니다. 쾰른 근교. 쾰른 친척집에 어떻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 이 건물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제가 갔을 텐데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여기 뚫렸죠. 유명한 건축물이고
여기만 철입니다. 철. 노출 콘크리트로 해놨고 여기 이제 구슬처럼 이렇게 해놔죠. 투명하게 빛 좀 들어오게. 이게 특이한 게 거푸집을 이렇게 해놨죠. 거푸집을 해놓고 이 거푸집을 나무로 했는데 나무로 한 그 거푸집을 태워버렸습니다. 검은 효과를 냈어요. 위에는 이렇게 뚫어놓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대나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여기 초가 있고 이거는 발스 온천이라고 스위스의 온천인데 이 경사지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온천탕이에요. 온천탕. 요즘에 이제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깥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시 빛이죠. 빛을 어떻게 투과하느냐. 빛과 물. 빛과 물에서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온천탕인데 온천탕을 들어가는 찾기가 사실 미로처럼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안도 다다오입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을 보면은요. 들어간 입구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로 다 막아놨어요. 좁게. 대부분. 근데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걸 막 틀어 계속. 틀다가 들어가요. 이거 시퀀스인데 이게 우리 소설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발단, 전개, 절정 이렇게 가잖아요. 발단부터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가리게. 눈을 딱 가리게. 이벤트 할 때 자기야 눈 가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짠 이거죠. 네, 그것처럼 시퀀스를 여기서도 도입을 한 거죠. 그 탕이 이렇게 자연광과 같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되게 멋있는 스위스 이제 배경이면서 같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이제 안도다다오인데 이게 뭐 히카리노 교카이 이 빛의 교회 너무나 유명한 교회죠. 빛의 교회. 안도다다오는 원래 프로복싱 선수였고요. 태국에 가서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제 외국을 처음 가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행을 해야겠다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그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무작정 이제 르꼬로비제를 보러 찾아가다가 못 만났죠. 이미 죽었고. 그래서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 학력이 없습니다. 근데 프리츠커상도 받았죠. 그 프리츠커상 건축상을 일본은 7명을 받았어요. 그중에 여성 건축가도 있고 미국이 8명. 일본은 이제 건축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파트 빨리 짓는 건 이제 세계 최고인데 한국은 없죠 아직. 근데 뭐 받았다고 좋은 건축가는 아니에요. 뭐 못 받은 건축가도 많습니다. 루이스 칸 뭐 그때는 없었지만 프리츠커상이 이게 이제 물의 교회죠. 물의 교회. 미즈노 교카이. 이게 삿포로가 아니라 그 홋카이도 그 북쪽 섬에 있기 때문에요. 북해도 거기 있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이건 이제 문이 열리는 구조예요. 이 문이. 보통 여러분 그 일본은요. 결혼식을 개신교 예배당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데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결혼하는 그 장소로. 따로 있고 장례식은 절에서 합니다. 일본은 그래요. 장례식은 절에서 하고 결혼식은 주로 개신교 예배당. 성당도 있는데 성당보다 호텔에 있는 그 개신교 예배당을 애용을 많이 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 뭐 많이 바뀌었겠죠. 이게 나가노시마 어린이 도서관 여기도 노출 콘크리트로 그냥 다 안에 박아놨어요. 그 안도다다오는 밖에도 그냥 노출 안에도 노출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발라버리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잘 연출을 하는 분이니까 유명하죠. 이거는 미즈노 테라라고 물의 절입니다.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 입구가. 여기는 물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이우환 우리나라 작가 이우환 그 미술관인데 이우환 씨
이건 이제 일본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나오시마의 지주미술관. 지중 한자로는 지중이고 지주미술관에 이우만 미술 지주 그 박물관에 이우만 미술관이 따로 있습니다. 미주 아니 그 물의 절 이쪽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계속 커브를 돌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들어가서 입구에서 딱 보이면 되는데 계속 빙빙빙빙 돌립니다. 이렇게 이게 시퀀스를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에 딱 이 절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무조건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죠. 네. 이거는 이제 폴스워스에 있는데 안도다다오. 이 폴트워스라는 이 지역이 3대 작가가 같이 작품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킴벨 미술관이라고 판 이게 해가지고 달 모양처럼 달 효과가 나는 그 킴벨 미술관 옆에 바로 안도다다오, 옆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안도다다오의 작품이 있고 또 그 옆에 렌조 피아노라고 아까 그 사드 만든 그 사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건축가들의 어떤 성지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더운 지방에 있기 때문에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좀 가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여기도 그냥 노출 콘크리트로 그냥 다 마감을 했죠. 삿포로에 있는 안도다다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 콘크리트 물. 이것도 바람의 교회 가제노 교과에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또 벽을 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퀀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건 뭐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이런 그 강철 빔으로 유리로 이런 구조들이 사실 많죠. 이건 하이스트에 있는 건물인데요. 새로 진. 요것도 이제 요것만 노출 콘크리트로 해놨어요. 이거는 장식입니다, 거의. 이제 장식적인 효과로 노출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역시 노출 콘크리트.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는 노출 콘크리트를 딱 보시면 이게 르꼬르비제부터 하고 르꼬르비제 이제 거친 이 효과가 있는데 이 안도다다오는 굉장히 좀 말끔하죠. 구멍 뻥뻥 뚫리고 이거는 거푸집에다가 거푸집이 안 터지게 그 안에다가 끼워 넣는 그거를 빼면서 동시에 요게 자국이 남는 거거든요. 네. 자국이 남는 겁니다. 거푸집이 콘크리트로 채워지면 이게 터지지 않는 방지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멋이 된 거죠. 그냥 물 앉아졌어. 그것도 지주미술관 나오시마 섬에 있는 지주미술관도 뭐 이렇게 딱 뚫어놓고 안으로 들어가게 뭐가 있는지 모르게 해놓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오시마라는 섬이 사실 뭐 별로 아무것도 없는 섬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개조가 됐죠. 근데 나오시마의 그 직자가 나오스인데 나오스라는 뜻이 일본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정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제 섬이 수정되고 바뀌었죠. 이게 나오시마 섬 지주 미술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틀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역시 빛이 가장 이게 이제 물의 교회 이제 겨울의 모습. 이건 이제 열어놓은 모습이에요. 이게 열고 닫고.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게 이게 큰 문은 건축비가 많이 들죠. 폴딩 도어 있죠? 카페 안에. 폴딩 도어 한 짝이 10년 전에 70만 원이었어요. 요새 300만. 네, 요즘엔요? 300만 원. 한 짝이. 그러니까 요만한 그게 요만 한 짝이. 그게 10개면 이게 뭐 요즘 300만 원에 3천만 원인데 이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건축가는 다 갖춰져도 돈이 이게 안 되면 이게 좀 힘들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계절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름 분위기, 겨울 분위기. 사람들이 관광으로 많이 오시죠. 여기는 원주 뮤지엄 산. 네. 예. 뮤지엄 산이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지주미술관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있고 밑에는 이제 화강석 돌을 밑에다 깔아놨습니다. 돌을 밑에다 깔아놓고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있죠, 이 틈. 틈에서 여기 보면 여기 화강석이 깔려 있습니다. 화강석이 깔려 있고 물, 산, 하늘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본태 미술관, 여기 제주도에 있는 글래스하우스, 여기 유민미술관. 섭지코지 가시면 이제 저기 등대가 있거든요. 등대에서 바로 보입니다. 등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조금만 가면 이제 글래스하우스. 근데 여기 뭐 카페도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밖에 없어서 큰 의미는 없는 그 구조물이고요. 유민미술관 그냥 다 노출 콘크리트예요. 이 사람이 다 여기도 다 노출 콘크리트로 양쪽을 그냥 실내까지 발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푼타델라 도가나라고 이제 베네치아에 있는 그때 설명드렸죠. 이걸 안도다다오가 여기를 리모델링한 거. 이거 산타 마리아 델 살루테 성당이고 안도다다오가 이렇게 했고요. 도가나 그쪽 미술관에서 좌측을 볼 때는 요렇고 우측을 보면 요렇습니다.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그 유명한 마르코 성당 종탑이고요. 그 실내를 이렇게 리모델링 했고요. 다음 이제 뉴욕, 왜냐면 이제 현대 건축을 보려면 뉴욕이나 런던을 봐야 되는데 그 현대 건축의 가장 최첨단 트렌드는 원래 로테르담이나 뭐 벨기에 브리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현대 트렌드가 다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대도시들 다 넘어가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항상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쪽 맨하탄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이제 브루클린 다리입니다. 이렇게. 브루클린.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브루클린, 여기 퀸즈, 맨하탄. 좀 넘어가면 이제 브롱스라고 있어요. 스탠튼 아일랜드라고 밑에 있는데 이게 5개가 뉴욕이고요. 이쪽은 뉴저지입니다. 뉴저지. 여기 보시면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기는 이제 뭐 안 나오나 눈이 여기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고요. 여기가 센트럴 파크고 여기가 유엔 본부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가 오피스 빌딩이 가장 최첨단의 오피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그램 빌딩도 여기 있거든요. 이쪽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스카이라인이 멋있잖아요. 같은 빌딩이 없잖아요. 한국은 다 똑같아. 시골에 있는 자이나 서울에 있는 자이나 안에 들어가도 똑같고 밖에도 똑같고 쫙 일렬로. 예, 너무 단조롭죠. 여기 이런 이제 세인트 패트릭 성당인데 이게 저기 록펠러 센터에서 보는 겁니다. 이건 센트럴 파크. 이쪽 얼마나 좀 멋있어요. 고층 빌딩이 이렇게 멋있나 할 정도로. 근데 뉴욕은 이제 길이 좁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도로가 요만합니다. 네. 그래서 도로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왔다 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쪽 바로 옆에 한인타운이거든요. H마트 거기 가가지고 뭐 좀 사다가 엠파이어 볼까 하는데 안 보여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예, 그게 이제 문제고요. 이제 엠파이어 있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고. 좀 잘못 찍었는데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야경보다는요. 요런 때 노을 질 때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야경은 이렇게 뭐 어두워서 보이질 않더라고요. 양쪽으로 보면 이쪽은 남쪽 맨하튼 남쪽이고 돌아서면 이제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북쪽이고 노을 질 때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노을 질 때는 너무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부분. 이런 자연이 있는데 빌딩이 있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플라자 호텔이라고 그 유명한 옛날에 1985년도에 플라자 협상이라고 그 일본 그 엔화를 완전히 그냥 절상을 시켜버려가지고 일본이 이때부터 이제 수출길이 좀 힘들어졌죠. 요거 회의란 게 플라자 호텔이고 요게 트럼프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를 옛날에 샀어요. 플라자 지금 팔았는데 그래서 나홀로 집에 2에 보면 플라자 호텔에 머뭅니다. 걔가 맥컬리 컬킨이. 근데 로비에서 누굴 만나면 트럼프를 만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온 게 여기 소유였기 때문에 아저씨는 어디 살아? 나 여기 사는데 트럼프 왔다 갔다. 근데 이쪽 뒤쪽으로는 이제 보석거리가 쫙 있습니다. 이게 피프스 애비뉴라고 이쪽으로 쭉 가면 아까 나온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 쫙 나와요.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나오고 이런 빌딩이 있고요. 여기 스케이트 타요. 여기 그냥 올려가지고 여기 가니까 그 이런 뭐 계곡 같은 게가 있어요. 또 센트럴 파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직선 4km입니다. 직선. 그 굴곡져서 4km가 아니 직선 4km면 진짜 길어요. 직선 4km면. 그리고 폭은 800m인가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뭐 여기 지금 한 40%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센트럴 파크. 여기 이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피스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고 이쪽이 이스트, 이쪽이 웨스트인데 이스트 그 가십거리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이스트 이쪽 부자 동네들, 부자 귀족들이 사는 동네 있죠. 그래서 걸어 다니 보면은 조그만한 상점도 명품 상점이에요. 명품. VIP만 상대하는 그런 데고 이쪽은 있고 이쪽도 좀 부자지만 있고 센트럴 파크에 이런 성도 있습니다. 조그만 성. 배 타고 놀고 이제 차이나타운 이제 이런 저기 상징이죠 이게 뉴욕의 상징이에요. 예, 이게 이제 화재 때 비상 계단. 근데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이태리 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차이나타운 가면 여기 유성장날 온 것 같아요. 유성장날. 예, 막 물건 놓고 팔고 이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삼각형 빌딩도 있고 위도 있고 이게 이제 도시가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처럼 아파트처럼 쫙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참 아쉽다. 저렇게 하려고 건축가들끼리 서로 의논을 할까요? 그게 원래 이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다 이게 함부로 질 수가 없어요. 이 스카이라인을 다 고려해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중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지면 여기에 그 빛이 안 받고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려면 여기 이쪽에 있는 요거를 사야 됩니다. 요 권리를 사야 돼요. 네. 그래서 건축비가 비싸거든요. 네. 로어 맨하탄, 이쪽 맨하탄 쪽 밑에 월스트리트입니다. 이쪽이 다. 이게 다 대포 진지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 브루클린 브릿지, 이게 멋있잖아요. 그 뉴욕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조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우통 까고 조깅합니다. 사람들은. 플랫 아이언 빌딩이라고 유명하죠. 이런 빌딩도 있고 이렇게 납작한 거. 네.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빌딩의 모습이. 이거는 국립도서관, 뉴욕 시립도서관인데요.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로 다 피신해요. 그 주인공들이. 뭐 다 얼어가지고 피신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지? 갑자기? 네. 여기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고요. 여기는 뉴욕 양키즈 구장도 역시 콜로세움 구조로 사실 해놨어요. 양키즈 구장이 생각보다 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있고요. 여기 뉴욕 시 법원입니다. 시법원이 있고 주법원이 있어요. 바로 옆에는. 르네상스 구조죠? 네. 르네상스 스타일. 딱 대칭 있고, 여기는 그랜드 센트럴. 여기도 르네상스에다가 좀 장식을 입힌 후기 르네상스. 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 배를 타고 가면요, 그 공짜예요. 이 배는 30분 타고 갔다가 자유여신상 이렇게 가깝지는 않고요, 멀리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 건물 구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배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건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우울할 때는 이걸 타고 이렇게 왔다 이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오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너무 좋아요. 뉴욕에 이제 이거 런던입니다. 런던. 이게 타워 브릿지랑 시청이랑 사드랑 거킨도 있고 쫙 있잖아요. 여기 런던 탑입니다. 그 1000년 전 건물이랑 이 건물이 같이 있는 거죠. 그 타워 브릿지가 딱 있고, 이 색깔만 좀 어떻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항상 흙탕물이에요. 커피색. 그러니까 강변에 이런 게 쫙 있잖아요. 강변에. 이런 국회의사당 빅벤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뭐 특별히 뭘 꾸미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오는 거죠. 이건 이제 MI6라고 여기 출근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임스로 시작하는데. 본드? 예, 제임스 본드. 제임스 본드가 출근하는 MI6. 영국 CIA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화에 보면 이게 파괴가 되죠. 영화 그 스카이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화 007. 여기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터시. 제가 살았다고 하는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맞은편이 여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기 그 정수기 브리타 정수기에 그 맹물 한 잔 하면서 커피 살 돈은 없고 마실 돈은 없고 여기다 하면서 여기가 보이는데 여기에 3분의 1이 또 보여요. 거기서. 그 너무 좋긴 했거든요. 그 당시 이 건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강변에 이런 건물이 있고, 이게 지금은 이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로 재탄생을 했어요. 그 건축가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영국 런던의 상징이거든요. 옛날에 프리미어리그 축구 그거 할 때 막 선전할 때 뭐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딱 나와요. 그 영국의 상징입니다. 이런 쇼핑몰로 탄생을 한 겁니다. 쇼핑몰이 됐고, 이건 역시 그 밀레니엄 브릿지고요. 이거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인데 이것도 화력발전소인데 이런 갤러리가 돼버린 거예요. 현대 갤러리. 런던의 거리 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항상 이런 작은 건물들, 높이가 없어요. 런던 타운 중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센터 포인트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21층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20층, 22, 3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높은 빌딩. 나머지는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타운에다 건설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고전주의 영국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옛날에 대형 박물관이라고 했죠. 근데 대형이라는 건 제국주의잖아요. 우리가 대일본 제국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옳은. 여긴 내셔널 갤러리. 똑같이 신고전주의죠.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여기 이제 공짜입니다. 공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영국은 대부분이 공짜예요. 이게 참 좋아요. 영국 박물관도 공짜. 근데 지금은 뭐 예약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은 사람들이 왜 가냐?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는 거죠. 사실. 네. 비를 피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는 거죠. 그 앞이 바로 요거예요. 트라팔가 스퀘어. 이게 트라팔가 넬슨 동상. 이고요. 이 앞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런던 아이가 관람탑이 있죠. 여기 아까 워키토키 빌딩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렌저 피아노관 사드 빌딩.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관람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서울에다가 뭐 어디죠? 예, 월드컵 경기장 쪽에다 거기다 놓으면 볼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멀리서 북한산이나 이런 데는 볼 수 있지만 뭐 볼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서울은 2천만 도시라고 봐야 돼요. 뉴욕의 3배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뉴욕의 3배. 뉴욕은 이쪽이 700만이에요. 메가시티로 하면 뭐 1,몇백만 되지만 맨하탄이나 그 위주로 뭐 퀸즈, 브루클린 하면 700만 도시밖에 안 돼요. 뉴욕은 관광객들이 더 많고 런던도 아무리 크게 잡아야 800만이에요. 700만. 그 안쪽 1존, 2존, 3존 이쪽은 3,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서울은 그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이걸 조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큰 도시를. 여기도 야경이 있고요. 여기는 아까 이 빌딩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 빌딩.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오피스 빌딩은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빌딩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까지 되면 철근이 들어가야 되지만 콘크리트가 이거는 강철 빔으로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본 그 런던 조망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 정원처럼 해놨고 여기도 공짜예요. 여기도. 근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뉴욕인데 이게 이게 여기는 이제 저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는 거고요. 이게 1930년에 요게 크라이슬러 빌딩이거든요. 30년에 이게 완공이 되고 31년도니까 이 사진은 31년도나 30년 사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버스, 성당, 이 빌딩 같이 있고요. 30년에 그걸 만들었으니까 베셀이라는 그 건물인데 최근에 나온 건물입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다시 제가 베셀이라고 그 약간 4차원적인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구경한 다음날 자살 사건이 있어가지고 투신을 해가지고 폐쇄가 좀 됐습니다. 그게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은 건축물들이 시도를 하는 거고 왜 갑자기 먹통이 됐지? 왜 그러지? 여기 이제 루즈벨트 공원에서 본 이제 뉴욕이고요. 여기는 워싱턴 스퀘어라고 그 도시의 이런 작은 공원들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건축이나 도시 계획에서는 뭐 큰 공원보다도 작은 공원들 중심가에 있는 거기에 사람이 밀접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인구가 없는 곳에다가 크게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중심지에 작게 만드는 이 주변은 다 뉴욕 대학입니다. 뉴욕 대학. 유튜브 뭐 이서진이 맨날 저기 가가지고 뭐 하는 게 있거든요. 뉴욕 대학이고 그 어거스트 러시라는 영화 보면 여기가 늘 여기서 음악 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이죠? 요거는 조지 워싱턴 100년 기념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 여기 일출을 보러 많이 옵니다. 일출 보러. 여기 자전거가 다니는데 너무 세게 다녀가지고 애들이. 여기는 덤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하죠. 네. 예, 뉴욕 가면 딱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다들 사진 대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너무
사람들이 뉴요크 브루클린 블리츠 이제 가는 거고 여기는 뉴욕 시청입니다. 시청도 이렇게 좀 멋있잖아요. 네, 격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브루클린 브리지가 이제 1886년인가 3년인가 졌는데 유럽에서 이제 이런 큰 바다를 연결하는 이런 브리지를 진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지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미국 세상이 된 거죠. 이제 한국 건축가 김중업 씨 작품 이제 서산부인가인데 이 작품은 남자의 성기와 여자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모델로 한 겁니다. 요 서산부인가. 어디에 있어요? 서산부인가 동대문 역사공원역. 거기 바로 앞입니다. 서산 이게 3일 빌딩이고요. 혹시 이건 제주대학교 본관인데 이게 세계 건축가 중에서도 건축가들이 가장 훌륭한 건축, 최고의 건축으로 꼽혔는데 이게 1960년대 건물이에요. 근데 95년에 철거를 합니다. 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원을 한다고 또 철거해놓고 이게 이제 호흡올판인데 여기에 시내 한복판이 됐어요. 근데 95년에 이제 철거를 했거든요. 이 건물이에요. 이 당시 없는 건물이거든요. 네. 멋있고 이런 거 르꼬르비제처럼 이렇게 경사로를 항상 만들어놨어요. 덕당도 있고. 네. 이렇게 멋있는 건물인데 이게 95년도에 철거를 해버려요. 다시 지금 짓는다고 또 네, 다시 한다고. 김중업 씨 박물관이 안양에 있어요. 안양 김중업 건축 박물관. 안양에 가시면 한번 보셔도 되고 이건 서강대 본관, 부산대 본관. 여기 동대문 역사역 바로 옆에 있는 게 서산부인가. 아리움이라는 지금 미술관으로. 아리움. 동대문 역사. 경사로를 항상 이렇게 놔요. 이건 이제 저기 평화의 문, 그죠?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것도 이제 이 캔틀레버. 여기 철근을 많이 놓겠죠. 여기다가 받쳐야 되니까. 이건 프랑스 대사관 건물이고 유엔 그 묘지 앞에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 앞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 기둥을 많이 하셨어요. 이 기둥이 여기 그 한옥 건축의 양식을 이렇게 했고 여기 완전 노출 콘크리트로 역시 르꼬르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분은 르꼬르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직접 프랑스에 간 분이고 다음에 나온 이제 김수근 작가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러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니까요. 경동교회. 경동교회 유명하죠. 경동교회가 이 시퀀스가 있는 교회예요. 경동교회는. 이게 계단으로 사실 계단의 의미가 신을 향한 거잖아요. 이 계단을 따라 쭉 가는 겁니다. 계단을 따라 계속 가야 돼요. 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막아놨어요. 그쪽은. 다른 쪽은. 그 계단을 향해서 그 고난의 길, 그리고 하늘을 향한 마음, 이거를 가야지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다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릴 때 항상 그렇게 가야 됩니까? 예? 예배드릴 때 꼭 그렇게 가야 돼요. 외국 성당이나 교회는 다 그렇죠. 대부분. 네, 계단을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 다 떠나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누가 어떤 놈이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냐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떠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개념이 행복 얘기해야지, 원래 기독교는 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기독교 아시는 분 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구원이 안 나와요. 부활은 죽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다 떠나요. 행복, 가정, 평화 막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쳐주고 뭐 그런 걸 얘기. 이것도 다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여기에만 빛이 들어와요, 사실은. 실질적인 빛이 여기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거는 김수근 씨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중업 씨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김수근은 이게 남영동 그 남산 그 고문실이에요. 그걸 이제 김수근이 만든 거예요. 네, 대공 그 고문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후원을 받았다. 외색이 짙다. 그걸 이제 박종철 고문 여기 사건 이쪽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네,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요거 설계는 좀 하고 다 하진 않으셨고 그 제자들이 이제 하고 그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요거 88 올림픽 그 메인 스타디움 잠실에 이거 이렇게 요게 특징이죠. 이렇게 굴곡지게 한 거. 세운상가. 그리고 부여에 가시면 이 부여 옛날 박물관 있죠. 이게 김수근 씨의 초창기 작품이에요. 딱 보면은 이게 사무라이 투구처럼 좀 생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 외색이 좀 들어갔다 해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희태 씨 작품까지 하려고 절두산 거기 성기 있죠. 예, 국립 그 남산 밑에 또 국립극장. 이분은 이제 이희태 씨는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받고 한국적인 좀 그런 거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분. 근데 그분까지 소개를 안 했고요. 이렇게 찾아보시고 책이나 또 영상이나 그런 거 보시면 오늘 배우신 게 이제 다 이제 좀 더 풍성하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뭐죠? 한국 이렇게 현대 이렇게 했는데요. 순서도 없고 좀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부족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